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 과학과 윤리에서 자연과 윤리, 특히 생명 중심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중심주의, 이 동물들, 쾌고 감소 능력을 느낄 수 있는 동물들 혹은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들이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혹은 인간하고 차별해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자, 이번에 생명 중심주의는 쾌고 감소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삶의 주체이거나 아니거나는 관계없이 모든 생명,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은 식물들까지도 포함하는 생명들을 전부 다루는 그러한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왜 같은 생명인데 다르게 대우해야 되냐? 아니 어쨌든 뭐 쾌고 감소 능력이든 뭐 삶의 주체든지 간에 아니면 뭐 이성적인 능력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생명인데 왜 그런 것들을 다른 특성에 주목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대우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또 생명이라는 것이 소중하다, 소중하다 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왜 소중한 것인가? 왜 우리가 생명을 이제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넘어섭니다. 점점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확대가 돼요. 그리고 인간을 넘어 어떤 동물들, 그리고 이걸 넘어서 동물들을 넘어 동물과 식물을 모두 포함하는 생명체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는 것이죠. 자, 서양의 환경윤리, 자연과 윤리 중에서 탈인간 중심주의, 특히 개체론으로서의 생명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슈바이처, 폴 테일러 배워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계속 얘기했습니다. 개체론적 환경윤리. 각각의 개체가 윤리적 대우의 대상이다. 이때 어떤 개체를 존중하느냐인데 각각의 생명 개체,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하나하나의 생명을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 중심주의 되겠네요. 자, 이 동물까지는 뭐 알겠는데 우리가 왜 식물까지 도덕적 고려해야 되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연구를 또 하다 보니까 생명체로서 식물도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한다. 식물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종 보존 차원에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영역의 개척과 여행을 한다라는 거. 이 식물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영국의 또 검은 딸기라는 걸 이제 보면은 탐색용 가지의 갈고리를 활용한다. 이제 가지가 점점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갈고리를 이제 바탕으로 해 가지고 본인에게 좀 최적화된 위치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색을 한다 이거죠. 자, 씨앗은 유전 정보와 영양분을 저장한 그런 이제 생물 활동이 아주 모태 시작이 되겠고 또 이제 그런 씨앗들 중에서는 민들레씨처럼 공중으로 떠올라서 멀리 비행하는 그런 방식의 씨앗을 퍼뜨리는 그런 것들을 채택하기도 하고요. 아, 또 이제 봄 되면 또 소나무에서 이제 그 가루들이 막 날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꽃가루가 날리는 것인데 막 차에 엄청 수북하게 쌓여 가지고 막 세차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뭐 그런 씨앗들 등등 뭐 그 뭐 열매 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동물이 먹고 이제 저기 멀리 가서 이제 그 동물이 똥 싸면은 거기서 이제 발화하기도 하고요. 뭐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선 쪽으로 이제 물론 해바라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태양으로부터 이제 빛을 받아 빛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에너지로 합성하는 거죠. 하기 위해서 어두컴컴한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햇볕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을 향해 가는 특히 이제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이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식물 중에 하나 이 오죽하면 이름이 해바라기겠습니까? 자, 그다음 자기 보호를 위한 수단들. 자, 가시를 가지고 있죠. 동물들이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 마라."라고 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서양의 감탕나무, 뭐 산사나무, 버팔로 아카시아 등등.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동물들도 이제 어쨌든 동물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물들을 먹기 위해서 가시를 이제 제거할 수도 있는 거고 가시를 그냥 무시하고 먹어도 될 정도의 그런 소화 기관을 갖출 수도 있는 거고 녹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동물들이 이제 그런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동물들이 싫어할 만한 어떤 표시들 뭐 가시 말고도 다른 것들을 이제 준비한다든지 시각적인 표시든지 간에 아니면은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도 하는데 또 그런 독성 물질을 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을 발달시키든지 동물들이 아니면은 그런 이제 동물들이 싫어할 만한 시각적 표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뇌의 처리 기능들을 이제 발달시키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의 끝없는 생존 경쟁.
이 동물만 경쟁해서 막 이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만 이제 자꾸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변해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동물의 습성을 이용하는 식물, 용란이라고 하는 어떤 오스트레일리아 식물은 말벌의 암컷 모양과 흡사하게 꽃잎을 띄우고 페로몬 냄새 같은 걸 이제 풍기기 때문에 수컷 벌들이 자꾸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꽃가루를 수정시키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고 하네요. 자, 하여간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생명인데 슈바이처가 말을 합니다. 바로 뭐다? 생명 외경 사상이 되겠는데요. 우리 슈바이처는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가봉, 이게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가봉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전에 이게 축구 선수 중에 이제 오바메양 선수가 이제 가봉 출신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는 사실 이름이 좀 특이하다, 한국어 기준으로 좀 특이해 보인다 싶은 거 말고는 특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이 슈바이처는 신학자이자 복음서 연구자이자 신학 박사, 철학자로서 칸트 연구하기도 했고요. 이랬던 사람이기도 한데, 동시에 뭐다, 이 가봉에 가서, 자,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 오늘날 가봉에 가서 장기간 의료 봉사를 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타기도 했었던 도덕적인 실천가였다라는 점, 오르간 연주자, 음악 연구가, 그리고 저술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과 윤리에 자연과 윤리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 생명 외경 사상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생명 외경이다라고 하면은 외경이란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태도. 그러니까 생명을 그냥 생명이네 하고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생명은 굉장히 너무 소중해 가지고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야, 생명 현상은 좀 어찌 보면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인데요. 왜냐?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제시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 의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명 의지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해 외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선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발전 가능한 생명을 그 최고의 가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반면 악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 생명을 저해하는 것, 그리고 발전 가능한 생명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도덕의 절대적인 기본 원리이다. 즉, 생명을 유지 촉진하는 것은 선이에요. 좋은 거예요. 생명을 위한 건 좋은 겁니다.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명이라서, 특별히 어떤 다른 뭐 동물의 생명이라서 아니라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이제 슈바이처가 이런 하마 떼를 보면서 이 문현득 생명 외경에 대한 그 마음이 스쳐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자,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살려고 애쓰는 모든 존재에게 스스로에게 주는 생명에 대한 동일한 외경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인간은 그 자신이 다른 존재의 생명을 경험한다. 그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촉진시키며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생명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수용한다. 인간은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해치며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을 억압하는 것을 나쁜 짓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도덕의 절대적이면서 근본적인 원리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죠. 물론 우리가 뭐 고기를 먹기도 하고 뭐 다른 뭐 생선을 먹기도 하는데 사실 죽이는 장면을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물론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은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러면은 무조건 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냐? 식물도 생명이라고 하는데 식물도 먹지 말고 동물도 먹지 말라면은 굶어 죽으라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치는 경우에는 도덕적인 책임을 느껴야 한다. 불가피하게 생명을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생명 침해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살기 위해선 먹거나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쩔 수 없었다. 생존 때문이니까 필요하니까라는 이유로 생명 현상을 파괴하는 것들, 생명을 침해하는 것들을 그냥 쉽게 정당화하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정도의 의미. 즉, 뭔가 생명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외경은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어떤 동물을 손상시켰다면 그 일이 필요 불가결한 일이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백해야 한다. 나는 피할 수 없는 일 이상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 얻어낸 결과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하여 동물을 수술하고 약을 주고 병균을 주사하는 사람은 이 잔인한 행위가 가치 있는 목적을 수반한다고 일반적으로 유유자석해서는 안 된다. 유유자적. 그냥 좋은 거니까라고 그냥 그러고 넘겨버리지 말고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나 그들은 인류를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이 실제로 필요 불가결한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말로 어쩔 수 없었는지를 따져보면서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슈바이처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던 그런 일종의 위인전에 나온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그 사상적인 깊이를 그렇게 치밀하게 제시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생명 외경,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명 외경 사상을 좀 더 이제 넘어서 생명 중심적 평등주의를 주장한 폴 테일러의 의견이 좀 더 이제 학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논리적으로 좀 고민할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폴 테일러는 이제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사상을 계승해서 좀 더 이론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1986 년에 자연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Nature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나왔는데, 어쨌든 요게 또 번역이 돼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뭐 전부 다 볼 수는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읽고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게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피터 싱어 쾌고 감소 능력, 톰 레건 삶의 주체, 폴 테일러 목적론적 삶의 중심. 자, 텔레올로지칼. 자,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텔로스 있다. 그래서 가위는 자르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럼 좋은 가위는 뭐다? 가위의 고유의 기능인 가위를 자르는 것을 잘하는 가위. 자, 볼펜은 글자를 쓰거나 뭐 하는 거죠. 그럼 좋은 볼펜은 무엇인가? 볼펜 고유의 기능인 뭔가를 쓰는 것, 종이에다 쓰는 것을 잘하는 그런 볼펜이 좋은 볼펜이다. 자, 인간의 목적은 그래서 행복이고, 식물은 뭘 위해 존재한다?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뭘 위해 존재한다?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에 인간의 행복을 위한 거였죠. 라고 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자, 여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폴 테일러는 이런 각각의 생명체의 목적을 인간을 위한 것이다라고 상정하지 않고요. 각각의 생명체 나름의 목적. 모든 유기체는 각자 자기 방식으로 고유의 선,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 은행나무든 뭐든지 간에 각자의 선, 자기 보존과 나름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 은행나무가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나요? 은행나무가 행복을 느끼나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인간의 기준으로 이것이 뭐 행복하냐 마냐를 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보자는 거죠. 어쨌든 자기 나름의 선, 자기 나름의 좋음, 자기 나름의 굿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개체, 그런 유일한 개체에 바로 생명체가 되겠네요. 유일한 개체, 뭐 유기체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제 질문 봅시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외적 활동뿐 아니라 내적 기능도 모두 목표 지향적이고 시간이 지나도 유기체의 존재를 유지하며 같은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 조건과 사건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생물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유기체를 하나의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이런 기능의 일관성과 통일성이며 그 기능은 모두 유기체의 선의 실현을 지향한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세포의 분자이지만 환경에 반응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또는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는 단위는 유기체 전체이다. 자, 그럼 이제 생명 중심주의 하면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도 다 생명인가요?
내 몸에 있는 그런 세포 하나하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암세포도 생명이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제 뭐 제세포, 생식세포 전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이제 배아줄기 세포 뭐 이런 거 이제 연구도 못 하는 건가요? 자, 그런 게 아니죠. 단순히 세포막에서 물질 대사, 물질 교환하고 미토콘드리아 있다고 그렇다고 생명체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우리의 그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것이 아니라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생물적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유기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 보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의 선의 실현을 지향한다. 자, 단순한 하나하나의 세포가 아닙니다. 세포가 모인 기관들이 있죠. 그 기관들이 모인 하나의 전체로서 유기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는 눈, 코, 입, 심장, 신장, 뭐 손톱, 발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각자가 생명의 일부인 것이고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해야지 전체로서의 유기체가 잘 되는 것이죠. 눈이 눈의 역할을 잘하고 심장이 심장의 역할을 잘하고 뇌가 뇌의 역할을 잘해야지 전체 유기체가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기체, 하나의 개체로서의 생명체 그 강아지, 그 고양이, 그 은행나무, 그 인간 등등이 바로 그 유기체 전체로서의 하나의 생명체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몸의 기관들 하나하나, 세포들 하나하나는 그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것의 고유의 선,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개별적인 이제 부속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세포들. 자, 이때 목적론적인 삶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요. 의식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다. 내가 의식적으로 '이게 나의 목표야.'라고 딱 정해서 실천하는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다. 의식이 없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 의식이 있든 없든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는 통일되고 일관성 있고 질서정연한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유기체는 반드시 의식적일 필요는 없으나 고유의 선을 추구하면서 존재를 이어가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정확히 개체가 된다. 자, 돌멩이는요, 고유의 선이 없어요. 돌멩이 나름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뭐 돌멩이의 자기 보존, 돌멩이의 행복, 돌멩이의 번식, 돌멩이의 그런 유기체 없습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멩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기계와 로봇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옷 만드는 기계는 옷을 만드는 게 그 기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의 목표 지향적 가동은 기계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도해서 인간이 정해 준 거예요. 인간이 정해 줬기 때문에 그 기계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계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유기체, 생명체는 그 목표가 인간이 부유한 게 아니죠. 그 나름의 이제 방식으로 나름의 선을 추구한다라는 거. 인간이 뭐라 말하든 말든지 간에. 그럼 나중에 그 고차적인 형태의 인공지능이 도래한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뭐 별거 다 뭐 챗GPT 해 가지고 막 나중엔 진짜로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지도 않을까요? 그러니까 설계자의 목적, 그 인공지능을 만든 설계자의 목적과 무관하게 고유한 선을 지닌다고 말하게 되는 마치 그 혹성 탈출의 그 시저가 노라고 말할 때처럼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온다라고 하면 생물과 무생물 기계의 구분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럴 때는 다른 윤리 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폴 테일러가 일단 열어만 놓고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때부터 좀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얘기하는 초점은 인간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고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 인간 우월성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각자의 장점은 그들의 선에서 이끌어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 자, 뭐 그동안 인간은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자유의지, 책임, 숙고, 실천 이성,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월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인간의 기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존엄성과 고귀함과 도덕적 우월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유리한 특성, 인간의 본질에 따라서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더 큰 본래적 가치를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이성적 작용이 가장 우월한 것이라고 여겨져야 하는 것이죠? 뭐 독수리처럼 빨리 나는 거 안 됩니까? 아니면 뭐 개처럼 후각이 좋든지 두더지처럼 땅굴을 파든지 아니면 뭐 범고래처럼 뭐 하든지 박쥐처럼 이제 눈이 안 보여도 뭐 하든지 그런 것들
왜 인간의 그런 특성 이성이어야 되지? 이성만이 왜 우월해야 되지? 근거 없다는 겁니다. 인간 윤리 체계 내에서의 도덕적 권리 주장이 인간 이외의 존재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야 할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존중할 때는 인간 존엄성을 말하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인간 자신의 이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해 그 인간이 인간을 존중할 때는 그런 논리를 써도 된다 이겁니다. 뭐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하지만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이제 존중해야 될 때는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도 적용될 만한 이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공정성 원칙, 인간 위주의 그런 사고방식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는 뭘 가진다? 본래적 가치, inherent worth를 가지는데 각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도덕적으로 자 생명체 유기체는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 지능이 높든 낮든 뭐 아니면 이의식이 있든 없든 뭐 이제 은행나무든 뭐 아카시아 나무든 뭐 아니면 저기 뭐 잡초든 뭐든지 민들레 뭐든지 간에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환경윤리, 자연과 윤리 얘기 나올 때 내재적 가치랑 본래적 가치라는 말이 굉장히 혼용되어서 똑같은 영어 단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학자는 inherent value를 쓰기도 하고 우리 폴 테일러 책에는 뭐 inherent worth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번역어마다 어떤 번역어는 내재적 가치, 어떤 번역어는 뭐 본래적 가치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그 뭐 용어를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영어 사전에서 혼용해서 쓰니까 그렇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최근에 나온 이제 폴 테일러 번역에서는 내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는 있다. 내재적 가치는 뭐냐? 그것, 그것의 즉 경험, 사건, 조건 등 그 경험 때문에 가치가 있을 때, 그 사건 때문에 가치가 있을 때, 그 조건 때문에 가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뭐 나의 물건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이 꼭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을 주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다. 그냥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활동이야. 뭐 우리 그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아르민과 지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인간이 왜 살아야 될까? 단순히 그냥 번식을 하고 그냥 세대를 이어나가는 거라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대사를 지크가 하는데, 근데 아르민이 이제 그, 그 옛날에 그 바람 부는 그 언덕에서 뛰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난 어쩌면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무슨 말이다. 꼭 무언가가 나에게 경제적 가치를 줘야지만이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소한 경험들 그런 것들도 아니면 지크가 이제 그 쿠사바시와 함께 이제 그 야구공을 이제 주고받았던 그런 것들 그런 활동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고유한 가치, 미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 중요성에 따른 가치, 평가자를 전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모나리자는 문화적인 그런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학자나 아니면은 예술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겠죠. 대중들이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가치가 있으면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생명체 얘기할 때는요, 이 위에 두 개라기보다는 밑에 요 본래적 가치라는 말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X의 선이 실현되는 상황이 낮다. 즉, 사람들의 평가자와는 무관하게 자, 내가 평가하든지 뭐 사람들이 평가하든지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본래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내재적 가치랑 본래적 가치를 구분해야 되는 상황을 수능해서 내는 것은 이 용어의 그 혼선에 좀 비추어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교육 과정의 취지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생명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이 유기체는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 말든지 간에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존재. 자, 여기서 어떤 존재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도덕적 판단을 수반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 존재는 도덕적 관심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즉 도덕 주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모든 도덕 행위자는 그 존재를 위해 그리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존재의 선을 증진하고 보호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 즉 도덕 주체로서 목적론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존재들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도덕 주체란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의미의 주체나
칸트가 말하는 의미 주체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테일러 용어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덕 행위자가 가지는 의무의 대상, 의무의 방향성, 의무를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은 모든 생명체가 도덕 주체예요. 자, 도덕 행위자인 인간. 자,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인간이죠. 도덕적인 생각을 하고, 도덕적인 실천을 하고, 도덕적인 평가를 하고, 도덕적인 반성을 하고, 도덕적인 성찰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책임지는 존재, 모럴 에이전트. 그 모럴 에이전트 인간이 의무의 대상으로 삼는 존재, 의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도덕 주체가 되겠습니다. 인간 동식물 모두 다 도덕 주체라는 거. 동물만 도덕 주체인 거 아니에요. 식물만 도덕 주체인 거 아니에요. 동식물만 도덕 주체인 거 아니에요. 인간만인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생명체라면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도덕 주체이다. 그 자체 목적, end in itself로서 존중해줘야 된다. 다른 것을 위한 가치 아닙니다. 그것이 뭐 경제적 가치를 줍니까? 그것이 나를 이제 기분 좋게 합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기보다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무생물, 돌, 모래알, 물웅덩이, 눈, 불, 얼음, 공기 등등 이 자체는 도덕 주체가 아니다. 그들은 고유의 선이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혹은 그릇되게 호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대우할 수 없다. 여러분 돌멩이를 악의적으로 대우한다? 돌멩이를 이제 도덕적으로 대우한다? 돌멩이의 도덕적 악을 저지른다? 는 건 없죠. 얘네들 자체는 이제 도덕적 그 존중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을 보존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도적인 행동은 도덕 행위자가 도덕 주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따라서 자연 환경에 있는 무생물이 도덕 행위자에 의해 변형되거나 파괴되거나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윤리적 고려 사항이다. 자, 강, 강물은요, 강 자체는 도덕적인 주체가 아니에요. 강은 고유의 선 목적론적 삶의 중심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을 잘 다뤄야 돼요. 강물을 함부로 오염시키면 안 돼요. 강물을 우리 도덕적 실천에서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지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 유기체들, 물고기 등등이 도덕적으로 대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물을 다 말려버려요. 강물에다 독을 풀어요. 그럼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물고기들, 목적론적 삶의 중심들이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무생물을 다룰 때도 도덕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생물 자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들에게 생명체들에게 그들의 생존 및 안전,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막 함부로 가둬놓거나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자율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중심 관점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관점에서 자연계와 생명을 볼 때, 우리는 각 생명체의 매 순간 존재를 예리하고 명확하게 인식한다. 특정 유기체의 주의를 집중하면 우리가 개체로서 그 유기체와 공유하는 어떤 특징이 드러난다.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체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그들의 행동과 내적 과정은 그들의 선의 실현을 중심으로 어떤 경향성을 끊임없이 형성한다. 우리의 선의 내용과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수단이 그들과 다르더라도 자 인간도 고유의 선을 추구하죠. 동물도 고유의 선을 추구하죠. 식물도 고유의 선을 추구하죠. 나름의 생존과 종족 번식과 이런 대를 잇는 것과 그리고 나름의 행복을 추구해요. 나름의 좋은 걸 추구해요. 근데 그 방식은 다르잖아요. 매가 추구하는 것과 박쥐가 추구하는 것과 메뚜기가 추구하는 것과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이제 뭐가 있냐? 뭐 소나무 아니면 장미꽃, 개나리, 벚꽃이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에서 실종되는 목적론적 질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근본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막 외면할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중심적 관점, 바이오 센트릭 아웃룩, 생명 중심적 조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 자체를 생명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도 다른 생명체처럼 지구 공동체의 일원에 불과합니다. 지구 생명 공동체, 공동체 얘기하니까 이거 전체론적 환경윤리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구 생명 공동체에 이제 소속된 하나하나 유기체들을 이제 보존하고 이제 존중하자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인간만 특별한 거 아니다. 인간만 본질적으로 우월한 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지성적으로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우월하죠. 한데 그게 이제 그 본질적 가치의 의미에서의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A, B, C, D. A. 다른 생명체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인 것과 동일한 의미 및 동일한 조건으로 인간도 그 공동체 일원이다. B. 인간은 다른 모든 종들과 함께 상호 의존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각 생명체가 잘 살거나 잘못되는 기회뿐 아니라 그 생명체의 생존도 환경의 물리적 조건과 더불어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상호 의존과 관계라는 거죠.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인간 존재 자체가 다른 생명과 함께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C. 모든 유기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D.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했다시피 지구 생명 공동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전체론자, 유기체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 자체가 이 지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는 그런 관점, 이 환경 생태계 자체가 하나의 그 생명체와 같다라는 관점을 채택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제시문. 나는 이 시점에서 앞선 설명이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오해를 불식하고자 생명 중심 관점에서 전체론 또는 유기체설의 환경윤리 견해가 뒤따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싶다. 지구 생물권을 일종의 초유기체로 보는 개념으로부터 자연계를 대하는 도덕 규칙을 끌어낼 수도 그 초유기체의 안녕과 증진 여부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원칙으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론적 환경윤리가 생물 군집 자체, 자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요. 생명체가 있는 이 전체 그 자체의 생태적 안정성, 온전성 그리고 평형을 보존하는 그런 걸 추구하죠. 생태계를 이 균형이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그 때로는 개별적인 생명체를 희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전체론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견해는 이 전체로는 개체들이 행위자들의 도덕적 배려를 받을 만한 선을 지니지 않는다면 자연 전체를 유기체로 보더라도 그것의 선을 보존할 도덕 행위자의 의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아니, 개별적인 생명 하나하나의 도덕적 가치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서 걔네들이 모인 이 전체가 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라고 했을 때 딱히 이유가 제시되는 것이 있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테일러는 자연 존중을 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생명 중심적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 네 가지의 규칙, 의무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네 가지니까 딱 봐도 이제 1, 2, 3, 4 하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수능 문제 같은 거 할 때 주로 자연과 윤리에서는 갑을병 해 가지고 뭐 순서도 문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서문 비판 문제를 하든지 벤 다이어그램 문제로도 많이 나왔었죠. 그런 방식으로들 이제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악행 금지, 불침해, 무해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룰 오브 논 말레피센스. 그러니까 나쁜 것, 해악을 초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고, 죽이지 말고, 고통을 주지 말고, 학대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고유의 선을 지닌 자연 환경 속 존재를 해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유의 선을 지닌 자연 환경 속 존재를 해치지 않을 의무다. 여기에는 유기체, 종개체군 또는 생물 군집의 선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동을 자제할 의무뿐 아니라 유기체를 죽이지 않고 종개체군이나 생물 군집을 파괴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된다. 자, 단순히 생명체 하나하나를 죽이지 말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지 말자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 군집 자체, 이 생태계, 이 개미 집단, 벌 집단, 아니면 이제 토끼 집단, 이런 집단 자체를 파괴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왜? 집단을 파괴하지 않아야지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생태계 함부로 파괴하지 말자라는 거. 자, 무해의 규칙은 도덕 행위자가 행하는 해롭고 파괴적인 행동을 금지한다. 이는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인간 이외 동물의 행동이나 식물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인간이 함부로 동물 죽이지 말라고요? 아니 매가 자연에 보면은 매가 쥐를 사냥하고 호랑이가 사슴을 사냥하고 사자가 저기 얼룩말 사냥하고 하잖아요. 걔네들도 막 죽이는데요.
동물들, 소식 동물도 막 식물 엄청 많이 코끼리가 막 나뭇잎 얼마나 많이 먹나요? 풀 얼마나 많이 뜯어 먹나요? 걔네들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자연의 동식물들은요,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되는 도덕 주체인 건 맞는데,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니까, 인간하고는 이제 측면이 다르죠. 인간은 도덕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자, 매가 배고파서 자연에서 쥐가 알아서 쥐를 사냥하는 거랑 인간이 매를 훈련시켜서 스포츠로 쥐를 사냥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불간섭의 규칙이 되겠네요. 룰 오브 논 인터퍼런스. 자, 개별 유기체 및 생태계 전체와 생물 군집의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 핸드 오프, 손 떼라. 그 동물들은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식물들도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 괜히 거기다가 뭔가 마음을 품어가지고, 뭐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지 간에 함부로 생태계를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요. 통제, 변형, 개조, 관리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 고유의 선을 알아서 추구하는 거다. 그 과정에서 어떤 애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연의 기능이거든요. 정상 기능이거든요.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멸종이 일어나더라도 자연계 자체 내에서만 발생한 거라면은 알아서 되도록 냅둬라. 멸종할 수 있다. 물론 인간에 의해 멸종되는 인간의 밀렵과 너무 많은 이제 어떤 이제 서식지 파괴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멸종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인간이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예를 들어 자연 생태계에서 어린 나무나 야생화를 가져가 조경한 땅에 인식한다면 그들을 잘 돌보고 그리하여 야생에서 사는 것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게 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불간섭 규칙을 어긴 것이다. 그들이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음으로써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이제 야생의 그 누구냐? 음? 뭐 호랑이 한 마리를 어릴 때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아무래도 중성화를 해야지 오래 살지 않을까? 뭐 실제로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중성화해서 자연에 돌려보내줬어요. 이거 간섭이라는 거죠. 이거 인간에게 할 수 있나요? 야, 이거 이 중성화 하면은 너한테 좋은 거야. 너 수명이 오래될 거야. 너 중성화 해줄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새끼 얼룩말이 여러분 아프리카의 초원의 얼룩말은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어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잡아먹히니까. 참 이게 참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동물농장에 이런 거 안 나오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어미 뱃속에서 새끼 얼룩말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사자가 와서 잡아먹어 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 참 좀 이제 좀 그렇다라는 싶은 장면이긴 한데 아니면 이제 바다에 이런 그 물고기들이 알을 이제 낳잖아요. 그럼 이제 벽에 이게 뭐냐 산호초 같은 데 예를 들어 알이 붙어 있다 치면은 알에서 치어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물고기가 홀라당 이제 삼켜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얼룩말 불쌍하니까 얼룩말 도와줘. 야 사자 비켜. 야 저 사자 못 먹게 해야 돼. 아니죠. 다 자연의 일부 과정입니다. 그럼 사자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성실, 신의의 의무다. fidelity라고 하는데, 자, fidelity란 단어 여러분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는데, 시민 불복종할 때, 이제 fidelity to law라는 개념이 있었죠. 법에 대한 존중, 이제 법 체계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라는 범법 행위에 의한 감옥은 난 가겠다. 뭐 이런 뭐이 하명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자, 이 자연의 야생 동물들에게도 이 fidelity, 이 신의를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무슨 말이다? 해칠 의도로 동물을 속이는 기만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폴 테일러의 이 제식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규칙에는 야생 동물이 행동에서 보여지듯이 우리에게 가지는 믿음을 깨지 않고 속거나 오도될 수 있는 동물을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고 사람의 과거 행동을 기초로 형성된 동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평소에 막 친절하게 동물 막 대했다가 이번에도 친절하게 해주겠지. 갑자기 뒤통수 막 때리고 갑자기 막 덫을 설치하고 막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물이 사람을 믿게 되었을 때 동물에게 알려진 사람의 의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됐다. 우리는 야생 동물과 서로 합의에 이를 수는 없지만 뭐 계약을 할 수 없죠. 우리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 자, 식물들은요 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행나무를 속여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해바라기를 속일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걔네들은 이제 속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야생 동물에게 해당되는 거긴 한데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은 그 언제 그 모의고사에서 그 물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니었지만은 모의고사 중에서 폴 테일러 문제였는데 그 이 성실 신의의 규칙이 그 동물에게 해당되는 거고 식물에게 해당 안 된다라는 초점의 선택지가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폴 테일러가 그렇게 쓰긴 했으니까 맞는 말인데 솔직히 생명 중심적 평등주의가 교육과정의 취지인데 식물은 제외된다는 얘기를 제시문에 쓸 수는 있긴 한데 이거를 굳이 선택지로 써야 될까? 라는 좀 의문은 있긴 해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뭐다. 재미, 쾌락을 위한 사냥, 낚시, 덫 금지, 취미로 낚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취미로 더 설치하고 취미로 사냥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냥해야 될 수 있습니다. 덫을 설치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랑 재미와 이제 쾌락, 취미 차원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폴 테일러는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의 본래적 가치, 자연 존중의 태도와 막 이런 기만 행위, 속이는 행위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존중한 사람은 이런 식의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신의의 규칙은요, 절대적인 것까지는 아니에요. 때로는 이 신의의 규칙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은 이따가도 뭐 그런 구분을 제시해 주긴 할 건데 이 네 가지 규칙이 동시에 다 지켜질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럴 때 신의의 규칙이 좀 밀려날 수 있다. 대신에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동물들을 속이는 것이 정당하려면 정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야생 동물의 선을 증진하고 보호하려는 의도부터가 일단은 이제 옳은 것이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에서 하는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제시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동물의 신뢰를 깨고 속이지만 환경윤리 체계 안에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동물의 선을 증진하는 폭넓은 행동에 속임수를 써야 하는 단계가 필요할 때, 이고 폭넓은 행동은 보상적 정의 의무를 수행한다. 신뢰를 깨는 것이 더 큰 고통을 줄이거나 동물에게 닥칠 심각한 해를 방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시적 조치라면 그 행동이 보상적 정의의 사료로 필수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 거주지 마을에 회색 곰이 막 왔다 갔다 해요. 회색곰 길거리 돌아다니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서우니까 제발 저 회색곰 좀 죽여주세요라고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곰을 속입니다. 곰을 저쪽으로 유도해요. 그래서 팍 해가지고 이제 무지총 쏴서 잠재운 다음에 저 멀리 이제 이제 그런 숲의 영역으로 보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 보호구역으로 인간과 떨어진 곳으로 옮기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속인 거거든요. 하지만 그 유기체, 그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고유의 선을 지닌 그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보상적 정의라는 것인데 자, 보상적인 정의란 것은 무엇이냐? 자,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보상해 줘야겠죠? 배상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뭔가 자연을 파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보상해 줘라. 인간이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좀 책임 좀 져라. 라는 것이죠. 책임의 윤리 차원이라는 거. 도덕 주체가 도덕 주체가 뭐였죠? 목적론적인 삶의 중심,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는 유기체, 동물, 식물 다 포함. 동물, 식물이 도덕 행위자, 인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 정당한 대우, 어쩔 수 없는 대우 말고 부당한 대우,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이제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도덕 행위자와 도덕 주체 사이에 정의의 균형을 회복시킬 의무.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어요. 설지 파괴해요. 쓰레기선 만들어 버렸어요. 뭔가 자연의 그 균형을 이제
훼손시키고 각각의 생명체들이 못 사는 막 환경 만들었다 이겁니다. 멸종 위기에 막 처해 있어요. 그거를 회복시켜라. 고래를 너무 많이 사냥해 가지고 고래가 멸종 위기인가요? 사냥 금지를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물이 오염돼 가지고 우리 강에 오는 연어들이 이제 거의 씨가 마를 위기인가요? 그러면은 때로는 몇 마리 이제 연어를 좀 그 잡아다가 그 알을 좀 이제 번식시켜 가지고 치어를 이제 방류하는 뭐 그런 식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생명체에게 끼친 인간이 끼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거. 자, 재좀 봅시다. 유기체가 해를 입었지만 죽지 않았다면 보상적 정의의 원칙은 부정행위가 행해지기 전처럼 그 유기체가 자기 고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유기체를 되돌려 놓는 배상을 행위자에게 요구한다.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행위자는 그들의 안녕을 지속하는 데 더 유리하게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유기체의 선을 더욱 증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유기체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어떤 동물이나 식물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 식물이 사는 그 어떤 나무가 살고 있는데 그 나무 주변의 그 땅들을 다 막아놔가지고 이제 뿌리가 더 내릴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조성. 예를 들어 뭐 나무가 살기 편해 뿌리를 내리기 좋은 곳으로 옮겨 심어 주든지 뭐 그런 식의 대책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어떡하나요? 죽었으면 또 그 나름의 방법이 있겠죠. 한편으로 유기체가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보상적 정의의 원칙은 유기체가 속하는 종개체군과 생물 군집 양쪽 다 또는 어느 한쪽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것은 존중 대상을 개체에서 유전적 친척과 생태적 동료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것이다. 보상은 문제의 종 개체군이나 생물 군집의 선을 증진하거나 보호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까마귀를 이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까마귀한테 보상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다른 까마귀라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서식지를 보호해 주고 뭐 이런 식의 조치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렇게라도 이제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당한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모두 자연계와 야생 거주자에 대해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있다는 첨언이 이 시점에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대규모 기술과 선진화된 생산 방식의 혜택을 수없이 많이 본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산업화의 혜택을 기꺼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혜택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는 자연을 통제하고 자원을 사용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문명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이미 도시에서 사는 혹은 도시가 아니더라도 하여간 오늘 문명 사회에 사는 인류는요. 자연의 빚을 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이제 서식지 파괴해 왔고 파괴해서 만들어낸 공장의 생산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많은 동물들 많이 사냥해 왔고 이런 것들 있어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의 차원에서 이 보상적 정의의 윤리, 우리와 전혀 별개가 아니다. 내가 공정 맞는 거 아닌데요. 내가 밀어버린 거 아닌데요. 라고 남에게 떠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어찌 보면은 이걸 세금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의 의무가 서로가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때 우선순위 관계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행 금지, 불침해, 무해 원칙이 다른 원칙들보다 중요하다. 일단은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불간섭의 정의가 신의와 보상적 정의에 비해서 후순위를 밀리는 거죠. 즉 허용된 간섭으로 인해 큰 이익이 생기고 영구적으로 피해를 입는 생명체가 없는 경우에 즉 때로는 그들을 좀 속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제 보정 정의를 해야 돼요. 간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간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둘 사이에서는 보상적 정의가 신의보다 우선한다. 자, 신뢰를 잃는 생명체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지 않으며 큰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자, 보상적 정의의 차원에서 이제 보상해 주려고 해요. 서식지 파기 많이 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동물들을 좀 저기다 옮겨 놓고 아니면 이제 뭐 물기를 좀 다른 데다 좀 터 놓고
그러려면 이제 "야 물고기들아 저쪽으로 가라."라고 이제 유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좀 때로는 좀 속임수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치들 아니 방책들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순위 악행 금지의 이제 규칙이 가장 1 순위고요. 그다음이 보상적 정의, 신의, 불간섭 요런 식의 순서가 되겠네요. 자 도덕적 딜레마가 있죠. 인간의 활동. 자 꼭 뭔가 그 자연의 생명체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자연에 간섭하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인간의 권리와 뭐 인간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인간 이외의 존재의 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뭘 골라야 되냐? 자 의료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숲에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버렸네요. 근데 이거는 의료센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어찌 보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베는 것이 때로는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으로 해야겠지만요. 호숫가에 리조트를 조성하면서 담수 생태계를 파괴함.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윤 추구 활동이잖아요. 꼭 이걸 해야만 할까? 환경 파괴에 이제 생명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 자 길게 뻗은 선인장 사막 지역을 교외의 주택 개발지로 바꾼다. 주택은 필요하긴 한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갯벌의 습지를 파내고 메워 요트 클럽과 선착장을 건설함. 야생화가 가득한 목초지를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쇼핑몰 부지를 확보한 노천 채굴을 위해 산의 한쪽 면을 깎아내린 논천 만들 거거든요. 밀밭과 옥수수 밭을 만들기 위해 대초원을 갈아엎음. 그럼 이제 그 대초원은 이제 밀과 옥수수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체들이 많이 살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상충하는 권리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5가지 우선순위 규칙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자기 방어의 원칙. 일단 내 목숨이 위험해요. 일단 내 생존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곰이 막 달려들고 있어. 그냥 '아 내가 해칠 수 없지. 난 뭐 곰아 나를 어떻게 해. 그래 알아서 해라.'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 총을 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에 간섭할 수도 있는 겁니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말 그런 상황이어야만 하겠지만은 두 번째 균형의 원칙 기본 이익 vs 비기본 이익. 당연히 기본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자 앞서 말했던 뭐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다? 자 돈을 많이 버는 것은요. 비기본적인 이익이에요. 많이 벌지 못하면 죽냐? 아니에요. 많이 벌지 못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냐? 정말 생명 치명적인?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 이윤축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침해하는 것, 다른 생명체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기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의료센터 같은 기본 이익과 기본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고민하는 거지 비기본 이익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소 잘못의 원칙 할 거면은 뭐 병은 만들 수 있다. 대신에 나무를 가장 적게 베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분배적 정의의 원칙 뭐 영구 서식지 할당, 공동 보존, 환경 통합, 순환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숲을 뚫어 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숲을 자유롭게 거니던 친구들이 "뭐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길이야 이거." 건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드킬 당해서 죽죠. 고라니 시체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생태 통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식의 좀 대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로랜드 고릴라를 그동안 인간들이 뭐 로랜드 고릴라, 뭐 코뿔소, 아프리카 코끼리, 인도 코끼리, 뭐 무슨 이제 시베리아 호랑 이런 친구들을 인간이 막 거의 멸종 위기까지 몰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서식지는 인간이 건들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할당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보상적 정의의 원칙. 어쨌든 의료센터 만들려고 그 나무를 베었잖아요. 그럼 그 나무를 뭐 딴 데다 옮겨 심으면 가장 좋겠고 아니면은 다른 곳에 삼림을 좀 더 구축을 한다든지 고런 식의 대처들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생명체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문화센터 있을 수 있어요. 뭐 수영장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인간이 책임지고서 생명체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중심주의는 모든 생명의 고유한 가치를 이제 강조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생명을 다 똑같이 존중할 수 있냐. 아까 말했다시피 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고속도로로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뭘 골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정말 인간 생명에 직결되는 것만 하라는 거야? 라는 난처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뒤에 이제 배우게 될 전체론자들은요. 너네는 개체론이야. 하나하나의 생명체를 존중함으로써 생태 계 전체, 무생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거 아니냐? 무생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 직접적인 대상이야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명 중심주의도 봤었는데 이 폴 테일러의 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 읽을 때도 그랬고 폴 테일러의 자연에 대한 존중 읽을 때도 그랬고 참 이 학자들이 참으로 이제 기존에 뭐 칸트나 뭐 벤담 같은 사상가들에 대한 공부도 참 많이 했던 뭐 학자들이다라는 그런 인상도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면은 되게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말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채식주의자가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식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저는 아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